마닐라 공항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이었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하게 비틀거렸죠. 발목엔 밧줄에 묶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몇 달을 감금당한 흔적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눈이었죠. 영국 정보기관 리처드 호크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년간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들을 추적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2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필리핀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영국 비밀정보부, 호주 정보기관까지. 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직은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암호화 네트워크였습니다. 뚫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한 통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특수대응팀 파견 제안이었죠. 회의실은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하지만 일주일 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불가능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요? 오늘도 저 담비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담비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다면 댓글에 네, 별로였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20년간 동남아시아의 범죄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불법 무기 거래까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닐라 공항엔 냄새가 있었습니다. 땀과 공포가 섞인 냄새였죠.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서 송환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손목엔 상처, 눈엔 공포.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다룰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UN 인신매매 대응 자문단 자격으로 현장에 왔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요청이었죠. 수십 명이 줄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20대 청년들, 30대 가장들, 심지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만 영혼이 없었죠. 손목에 붉은 자국,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속박의 흔적이었습니다. 발목에도 같은 자국이 있었죠. 밧줄에 묶인 채 몇 달을 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직원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팔린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넘게 감금당했죠. 온라인 도박 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도망치면 구타당했고 저항하면 다른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20년간 범죄 조직을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당한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살아남은 전쟁 포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필리핀 대통령궁으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브리핑이었죠.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엔 각국 정보기관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전역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기 조직의 거점이었죠.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MI6 시절의 직감이 작동했죠. 국제 사이버 인신매매 네트워크였습니다. 총 대신 코드와 사람을 납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브리핑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말했지만 아무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협력망은 허술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렸죠. 캄보디아 정부는 비협조적이었고 미얀마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문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협력 제안서였죠. 표지에 K사이버 대응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동남아 작전에?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냉소했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 범죄 조직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경험이 있기나 한 겁니까?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미세하게 남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필리핀 정보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캄보디아로 가주십시오.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지옥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야 했죠. 이번엔 뒤에서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 작전의 판을 바꿀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였죠.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쏟아졌고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이 되자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죠. 전력이 불안정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이 도시엔 냄새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냄새였죠. 현지 브리핑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조직도가 붙어 있었죠. 복잡했습니다.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불법 무기 거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직은 중국계 자본이 운영합니다. 피해자를 납치해서 온라인 도박 사기를 시킵니다. 저항하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죠.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실종자 3,000명 이상. 송환된 사람은 300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인공지능 서버를 통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도, 피해자 명단도, 조직원 신상도 전부 암호화였죠. 일반적인 수사로는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숫자로, 영혼을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말이 없었습니다. 명함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합동 태스크포스입니다. K-리스폰스 팀이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리더, 그리고 2명의 분석관. 표정이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고 긴장해 보이지도 않았죠. 그저 차분했습니다. 리더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노트북 3대가 나왔습니다. 전원을 켰고 화면이 떴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열자 범죄의 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의 사기 조직 거점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한국팀의 분석 속도는 총성보다 빨랐습니다. 캄보디아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한국팀 리더가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방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열었고 세상이 멈췄죠. 명함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버를 열었습니다. 합동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팀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자국민 구출이 급했죠. 캄보디아 팀은 방어적이었습니다. 자국 주권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죠. 그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조직의 자금 흐름, 피해자 이동 경로, 예상 거점 위치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을 움직였죠. 필리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이 작전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팀 리더가 답했습니다. 준비되면 10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노 대신 침묵. 그게 진짜 프로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팀 리더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작전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이 정말 할 수 있을까?
동남아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침착함을 봤죠. 이젠 확실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 필리핀 정보팀, 캄보디아 경찰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기계였죠. 필리핀이 피해자 정보를 제공했고 한국이 기술을 투입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현지 인력을 지원했죠. 작전 본부는 푸놈펜 외곽의 안가였습니다.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모니터 12대가 켜져 있었죠. 한국팀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케이블이 바닥에 깔렸고 서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흘렀죠.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선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후 3시 본격적인 해킹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자체 제작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투입했습니다. 이름은 해운대 1이었죠. 조직의 암호화된 서버를 뚫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줄의 코드가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진행률이 표시됐습니다. 37%, 58%, 74%.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의 자금 루트가 노출됐죠. 중국,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흐르는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피해자 명단도 나타났습니다. 이름, 국적, 감금 위치까지. 그들의 손끝에서 암호가 무너졌습니다. 필리핀 책임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팀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7분 12초 걸렸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자금 루트를 따라가자 거점이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북부 산간 지역이었죠. 버려진 공장 단지였습니다. 피해자 12명이 그곳에 있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이 눈치채기 전에 작전팀이 출발했습니다. 캄보디아 특수경찰 8명, 필리핀 요원 3명, 한국팀 2명. 저도 동행했습니다. 목격자로서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차량 3대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움직였죠.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1시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1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팀이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건물 안에 17명의 열원이 감지됐습니다. 12명은 2층에 모여 있었고 5명은 1층에 흩어져 있었죠. 조직원 5명, 피해자 12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진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특수경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소음기 달린 권총을 들고 있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국팀 요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없었죠. 그저 정적만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확보 완료. 피해자 12명 전원 생존.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들, 30대 여성들이었죠. 얼굴엔 멍이 있었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요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죠. 구조된 사람들의 눈에서 다시 인간의 빛이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20년간 보고서를 썼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죠.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싸웠지만 인간을 구했습니다. 한국팀은 조용히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일을 끝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필리핀 대통령에게 비공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대응 체계, 동남아 모델로 추진 검토.
마닐라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구조작전 성공 소식이었죠. 하지만 한국팀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지 작전이 아니었다. 정의가 기술을 입은 순간이었다. 모니터의 불빛 아래서 정의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본 그날의 한국은 국가가 아닌 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냉정해질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냄새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구조작전 성공 3일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잡았던 거점이 텅 비어 있었죠. 조직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냄새 뒤엔 항상 배신이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푸놈펜 작전본부였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의심이 감돌았습니다. 필리핀 측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방어적이었죠.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편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한국팀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안다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한국팀의 지나친 개입이 거슬렸던 거죠. 정보를 독점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엔 자문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만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내 양심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한국팀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리더가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죠. 회의실 모든 인원의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서버에 들어왔는지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4일 전밤 11시 23분, 누군가 작전 서버에 접속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추적했더니 푸놈펜 시내 한 카페였다고 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도 확보했다고 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간부였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캄보디아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국 경찰이 배신자였던 겁니다. 한국팀 리더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이미 출국했다고 했습니다. 방콕행 비행기를 탔다고 했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논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해답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책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캄보디아 측도 말이 없었죠. 한국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신은 총알보다 조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팀 리더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팀원 한 명이 실종됐죠. 필리핀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현지 정보 수집 중 연락이 끊긴 겁니다. 마지막 신호는 국경 마을에서 왔습니다. 한국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추적 장비를 가동했고 위성 신호를 분석했죠.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끝이었습니다. 조직이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길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전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부 배신의 팀원 실종까지. 적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적보다 내부의 의심과 싸워야 했죠. 그 순간 작전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팀 본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명 모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밤새 작업한 게 분명했습니다. 커피 잔이 쌓여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국경 북쪽 30km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전파 신호가 감지됐다고 했죠. 휴대폰도 아니고 무전기도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요원이 숨겨가지고 있던 비상 발신기였습니다. 신호음 하나, 그게 세상의 모든 빛이었습니다. 필리핀 책임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었죠. 한국팀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신호가 움직이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구조작전이 논의됐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였습니다. 국경 지역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죠. 주권 문제였습니다. 공식 명령을 기다리면 최소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면 늦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책임자가 놀랐습니다. 명령도 없이 가겠다는 겁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이건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들은 명령을 어겼다. 하지만 그건 옳은 불복종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저를 봤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죠.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5명이 출발했습니다. 한국팀 2명, 필리핀 요원 2명, 그리고 저까지였습니다. 차량 한 대에 몸을 실었죠.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렸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비포장길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였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죠. 나무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숲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분석관이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여전히 잡혔습니다. 국경 북쪽 산간 지역이었죠. 폐공장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곧 거세졌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MI6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이 있었죠.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패했습니다. 정보가 틀렸고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인질 3명이 죽었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실패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목표 지점 1k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걸어서 접근하기로 했죠. 한국팀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통신 장비, 구급 키트까지. 필리핀 요원들은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비는 쏟아졌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늘기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무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앞사람의 등만 보고 걸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죠. 앞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건물 안에 8명의 여론이 감지됐습니다. 1층에 3명, 2층에 5명이었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1층 후문으로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한다고 했죠. 2층 인지를 먼저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요원이 선두였습니다. 한국팀이 뒤를 따랐죠. 저는 가장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후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죠.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5명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필리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필리핀 요원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실종됐던 동료가 눈을 떴죠.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4명도 피해자였습니다. 2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줘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직원들이 눈치챈 겁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한국팀 리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을 부축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죠. 밀림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까지 500m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도 악착같이 따라왔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모두 뛰어올랐습니다. 문을 닫았죠.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구조된 필리핀 요원이 동료를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울기 시작했죠. 한국팀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을 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버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안았다. 그건 언어보다 강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닐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팀의 용기와 연대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환호했죠. 구조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의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왔습니다. 구조작전 성공 일주일 후였습니다. 푸놈펜 작전본부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죠. 서버가 이상하게 작동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한국팀이 즉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늦었습니다. 오후 3시 서버가 폭발했습니다.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로가 전부 타버렸죠.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총을 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세상도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2주간 수집한 정보가 전부 날아갔죠. 조직원 명단, 자금 흐름, 거점 위치까지. 백업 서버도 공격당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조작전 중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었죠. 나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구멍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 본부로 갔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타버린 서버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죠. 케이블이 녹아 있었습니다. 2주간의 노력이 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긴급 수입한 서버들이었죠. 3명 모두 잠도 안 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저를 봤습니다. 72시간이면 복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데이터는 다 날아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백업에 백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고 했죠.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단지 다시 코드를 짰습니다. 3일간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팀은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복구 작업이었죠. 필리핀 팀이 식사를 날랐습니다. 캄보디아 팀이 경비를 섰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저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팀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커피를 끓여달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끓였습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이 재가동됐죠.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조직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K 디펜스 프로토콜을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오프라인 전환이라고 했죠. 이제 조직이 해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조직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급습이 있었죠. 무장 조직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경찰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한국팀과 필리핀 팀이 출동했습니다.
저도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국경까지 1시간을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주변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방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밀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팀이 지시했습니다. 측면에서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팀이 정면을 맞는다고 했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엄폐물 뒤에 숨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땅에서 흙이 튀었죠. 귀가 멍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전장의 공포였습니다. 30분간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측면에서 압박했습니다. 필리핀 팀이 정면에서 밀어붙였죠. 캄보디아 경찰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무너졌습니다. 3명이 도주했고 7명이 항복했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그 순간 인간의 의지가 총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죠. 한국팀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살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전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우리는 버텼습니다. 조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다음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본거지를 찾았다고 했죠. 캄보디아 북부 산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최종 작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지를 썼습니다. 우린 단지 작전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짜고 있었다. 그들은 전선을 잃지 않았다. 단지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코드 한 줄이 탄환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 왜 두려운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전쟁이 아니라 신념의 전쟁이었습니다. 최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헤일로였습니다. 천사의 후광이라는 뜻이었죠. 한국팀이 주도했습니다. 완전 은밀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졌습니다. 무전기도 사용하지 않았죠. 오프라인 코드 기반의 인공지능 추적망만 가동했습니다. 조직이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대신 정의와 연결됐습니다. 작전 회의는 새벽 2시였습니다. 한국팀, 필리핀 특수경찰, 캄보디아 정보요원까지 총 27명이 모였습니다. 지도가 펼쳐졌죠. 캄보디아 북부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버려진 공장 단지였습니다. 위성사진에 건물 5동이 보였습니다. 조직의 본거지였죠. 인신매매 중심 서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최소 50명이 감금되어 있다고 추정됐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설명했습니다. 3개 팀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팀은 서버 해킹, 2팀은 인질 구출, 3팀은 외부 차단이라고 했죠. 동시에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출발했습니다. 차량 구대가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죠.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오전 9시 목표 지점 2k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비를 챙겼죠. 한국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조직의 서버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걸어서 접근했습니다. 밀림 속이었습니다. 습기가 얼굴을 적셨죠.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공장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죠. 일동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건물 안에 73명이 있었습니다. 1동의 조직원 15명, 2동의 피해자 50명, 3동의 조직원 8명이었습니다. 분포가 명확했습니다. 오전 11시 진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팀이 3동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한국팀 2명이었죠. 2팀이 2동 인질구역으로 움직였습니다. 필리핀 특수경찰 12명이었습니다. 3팀이 외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1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버실은 3동 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팀 요원이 해킹 도구를 꺼냈습니다. 3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죠. 한국팀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2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에 진행률이 떴습니다. 12%, 34%, 67%.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7분 12초가 지났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조직의 모든 데이터가 노출됐습니다. 자금 계좌, 조직원 명단, 피해자 정보까지 전부 다운로드됐죠. 한국팀 요원이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완벽히 움직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이 팀이 인질 구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50명 전원 생존이라고 했죠. 조직원들은 전부 제압됐다고 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소리, 그게 정의의 울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보고 눈을 감았죠. 울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한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죠. 필리핀 요원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20대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손목엔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뒤쪽 건물에서였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총을 들고 나타났죠. 저를 향해 쐈습니다. 한국팀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저를 밀쳤습니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그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조직원이 제압됐죠. 한국팀 요원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밀어냈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부상자와 피해자들을 태웠습니다. 한국팀 요원도 실렸죠. 저는 헬기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총성이 멈추자 세상이 다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와 필리핀 정부가 공동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조직이 해체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50명 구출, 조직원 23명 체포라고 했죠. 한국팀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세상을 바꿨다. 나는 그날 인간의 존엄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정의는 소리 없이 도착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죠.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연합 모델을 비전통 안보 모범 사례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CNN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한국형 정의 모델 아시아를 바꾸다였죠. BBC도 특집을 냈습니다. 일본과 독일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 이름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이 낯설었습니다. 20년을 보낸 곳이었죠. 하지만 이젠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로는 이 감정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죠. 그들의 침묵을, 희생을, 의지를 어떻게 데이터로 만듭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보고서 대신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죠. 6개월 동안 썼습니다. 밤마다 썼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진심을 남겼습니다. 1년 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안보포럼 초청이었습니다.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했죠.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20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산이 보였죠. 현대와 자연이 공존했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달렸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했습니다. 코엑스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한국팀 리더가 보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죠.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부상당한 요원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회복했다고, 지금은 다른 작전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기조 연설 시간이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봤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말했죠. 침묵이 아니라 헌신을 설명했습니다. 30분간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당신이 본 건 한국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팀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캄보디아에서 그가 제게 한 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다시 전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강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국립묘지였습니다. 작전 중 희생된 요원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날 총을 맞고 쓰러진 한국팀 요원이었죠. 3개월 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내 세상을 바꿨다. 나는 그날의 침묵을 다시 들었습니다. 묘지를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향이 났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이 침묵 속에 얼마나 큰 의지가 숨어 있는지.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합니다. 세상이 고통받을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총성 대신 기술을, 분노 대신 침착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한국의 기술이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통합 대응 모델이 확산되고 있죠.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어느 나라의 침묵이 자신의 생명이 됐는지. 저는 이제 믿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는 걸. 진정한 힘은 조용한 나라에서 온다는 걸.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정의를 썼습니다. 나는 분석가였다. 이제는 증언자다. 그들의 조용한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조용한 영웅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한국은 침묵의 힘입니다. 자랑하지 않지만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